시니어 가족 시리즈 간병이 아니었다. 착한 아내의 민낯.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구독자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아내 김정희는 병원 유리문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안쪽은 따뜻했고 바깥은 차가웠습니다. 그 경계선에서 그녀는 잠깐 숨을 고르며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눈가를 손가락으로 눌러보기도 했습니다. 울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볼 얼굴이 필요해서요. 전화기 너머로 들린 목소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쓰러지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정희의 가슴은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잠깐 이상한 안도감이 지나갔습니다. 마치 오래 미뤄진 벌이 드디어 실행되는 느낌이었죠. 그 감정이 스치자 김정희는 자신이 더럽게 느껴져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감정을 분노가 너무 오래 쌓여서 그래 라고 스스로에게 변명했습니다. 김정희는 복도를 걸어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울고 있는 보호자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덜덜 떨며 의사에게 매달렸고 누군가는 벽에 기대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그들처럼 울지 못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내가 너무 독해졌나? 그 질문은 죄책감이 아니라 이미지 관리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딸 박은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쓰러졌대. 은숙은 놀라기보다는 짜증이 먼저 묻어났습니다. 또? 엄마 아빠 상태 어때?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가 자신도 모르게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이제야 사람 되겠네.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희는 스스로를 놀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은숙도 잠깐 조용해지더니 낮게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서류 혹시 더 챙겨야 할 거 있으면 챙겨. 그 말이 너무 빠르고 너무 현실적이라 정희의 목이 잠깐 막혔습니다. 정희는 지금 그 말이 나오냐라고 화내고 싶었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먼저 지나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남편 박성철이 누워 있었습니다. 늘 똑바로 서 있던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으니 그 자체로 모욕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얼굴을 보며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야 할 이유는 많았지만 울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아서 자신이 무너져야 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치의 오준호가 들어와 차트로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일단 급성 위험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재발 위험이 있고 당분간은 보호자 간병이 필수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다른 문장이 크게 울렸습니다. 보호자, 필수, 내가 붙어 있어야 한다. 그 말들은 정희에게 책임이 아니라 권한으로 들렸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이 병실의 규칙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의사가 나간 뒤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박성철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정희를 보자마자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움직였지만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익숙한 침묵이 정희의 속을 뒤집었습니다. 그래, 마지막까지도 이러지. 정희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분노는 더 빨리 올라왔습니다. 또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내 김정희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엔 걱정이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참다가 마침내 잡은 목줄을 확인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 박성철은 시선을 피했고 눈꺼풀이 잠깐 떨렸습니다. 정희는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남편의 팔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온기를 잡는 순간 자신이 흔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손은 침대 난간으로 옮겨갔고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차가움이 오히려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정희는 그 안정감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김정희의 머릿속에서 아주 잔인한 생각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한다. 먹는 것, 자는 것, 말하는 것, 만나는 사람, 그리고 남길 것까지도. 그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떠오르자 정희는 순간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아무도 책임 안 져. 평생 내가 책임졌잖아. 그 말들은 사실이기도 했고 변명이기도 했습니다. 당분간은 내가 여기 있을 거예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걱정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선고였습니다. 박성철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정희는 그 눈 감음이 싫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대화를 끝내는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정희는 억지로 침착한 척했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너무 세게 몰아붙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그 빛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간병이야. 돌이야.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녀의 행동은 죄가 아니라 임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무는 감정 없이 수행할수록 더 완벽해지니까요. 아내 김정희는 이른 아침 병실 문을 열기 전 복도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눈밑이 조금 꺼져 보였고 입꼬리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려 걱정하는 보호자 표정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표정이 마음에 들자마자 정희는 다시 표정을 지웠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면 친절해야 하지만 문이 닫히면 달라져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병실로 들어가자 남편 박성철은 이미 눈을 뜨고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떠 있었지만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하면 마음이 흐트러질까 봐서가 아니라 인사라는 말 자체가 너무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식판부터 확인했습니다. 국의 색, 반찬의 양, 물컵의 위치까지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그 행동은 돌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점검이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와 약을 놓고 복용 시간을 설명했습니다. 정희는 갑자기 목소리를 부드럽게 바꿨습니다. 아, 네네. 제가 시간 맞춰서 잘 챙길게요. 혹시 약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답하는 동안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까지 모아주며 감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간호사가 나가려 하자 정희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얹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워낙 꼼꼼한 편이라서요. 그 말은 칭찬을 유도하는 말이었고 동시에 내 방식이 맞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정희의 얼굴은 무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정희는 약 봉투를 침대 머리맡에 붙이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박성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말하는 시간에 움직이세요. 말끝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규칙이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들어왔습니다. 박성철이 숟가락을 들려 하자 정희는 손목을 살짝 눌러 숟가락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정희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박성철이 눈을 들어 정희를 보자 정희는 바로 덧붙였습니다. 흘리면 내가 닦아야 하잖아요. 그 말 속에는 당신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는 뜻이 정확히 박혀 있었습니다. 박성철은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정희는 그 반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말을 듣는 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희는 안정됐습니다. 정희는 숟가락을 들어 박성철의 입 앞에 가져갔습니다. 박성철이 억지로 입을 벌리자 정희는 한 번 더 규칙을 붙였습니다. 씹고 넘기는 것도 천천히요. 급하면 체할 수 있어요. 돌봄의 언어로 포장했지만 사실은 통제의 언어였습니다. 식사 중간에 박성철이 물컵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정희는 물컵을 한 번 더 확인하듯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물은 조금만 드세요. 박성철이 눈썹을 찌푸리자 정희는 바로 말했습니다. 화장실 자주 가면 내가 힘들어요. 그 말은 환자를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박성철은 물을 포기했고 입안이 말라도 참았습니다. 잠시 뒤 박성철이 몸을 움직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화장실. 정희는 시계를 한번 봤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약 먹고 30분 지나야 해요. 그 기준은 의사가 말한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정희가 정한 기준이었습니다. 박성철이 침대 가장자리에서 몸을 더 세우자 정희는 느리게 일어났습니다. 참을 수 있죠. 지금 내가 정리 좀 하고. 정희는 서랍을 한 번 더 정리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정말로 정리할 게 있어서는 아니었습니다. 박성철이 얼마나 참는지 보고 싶었던 마음이 아주 잠깐 스쳤습니다. 정희는 그 마음을 교육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딸 박은숙이 들어왔습니다. 은숙은 아버지 얼굴을 보고도 먼저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상태는? 정희가 짧게 모르겠다 대답하자 은숙은 바로 다음 말을 던졌습니다. 도장 어디 있어? 정희의 어깨가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면 자신이 탐욕스러워 보일 수 있으니까요. 정희는 대신 희생하는 어머니 표정을 꺼냈습니다. 무슨 도장? 지금 그런 말할 때니? 정희의 말은 꾸짖는 말 같았지만 은숙의 말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은숙은 낮게 목소리를 내렸습니다. 엄마, 나중에 정신없을 때 후회하지 말자. 아빠가 뭐 숨겨둔 거 있으면 엄마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해. 그 말은 가족을 위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그 속은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그 차가움을 싫어하면서도 동시에 익숙하다고 느꼈습니다. 자신도 같은 종류의 현실감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은숙에게 대놓고 동의하지 않았지만 질문을 바꿔 던졌습니다. 서류는 뭘 말하는 거야? 그 질문은 이미 마음이 움직였다는 증거였습니다. 은숙이 침대 쪽으로 다가가자 박성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은숙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정신 있을 때 얘기 좀 해.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압박이었습니다. 박성철이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또 침묵이지. 그 침묵이 은숙의 마음을 다치게 할까 걱정한 게 아니라 은숙 앞에서 자신이 불리해질까 걱정했습니다. 은숙이 아버지를 더 미워하게 되면 정희의 피해자 서사가 더 단단해질 수 있으니까요. 정희는 은숙을 침대에서 살짝 떼어놓듯 말했습니다. 아빠는 지금 말하면 더 힘들어. 너는 필요한 말만 해. 그 말은 딸을 위한 배려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박성철이 입을 열 기회를 막는 말이었습니다. 박성철이 입을 열면 무슨 말을 할지 정희는 두려웠습니다. 그 말이 자신의 확신을 흔들까봐 또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잔인하다고 만들까봐 무서웠습니다. 은숙이 돌아간 뒤 병실에는 다시 둘만 남았습니다.
정희는 물컵을 들어 박성철 입에 가져갔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물 그만 마셔요. 어제도 화장실 때문에 정신없었잖아요. 박성철이 아주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희는 그 숨을 들으며 잠깐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요. 말도 안 하면서 힘들어하는 척하면 내가 뭘 알아요. 그 말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정희는 박성철이 힘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처벌이 아니라 정당한 돌봄으로 유지되니까요. 그날 저녁 간병인 최미영이 교대하러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문이 열리는 순간 다시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 오셨어요. 오늘은 좀 힘드네요. 남편이 예민하셔서요. 그 말로 정희는 자신을 고생하는 보호자로 만들었습니다. 최미영은 병실 안을 둘러보다가 박성철의 마른 입술과 물컵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묻듯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물은 조금 더 드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정희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 조절하고 있어요. 그 웃음은 부드러웠지만 말의 뜻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끼어들지 마. 라는 뜻이었습니다. 최미영은 더 말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박성철은 그 장면을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희는 그 눈 감음을 보며 마음속으로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이 병실의 중심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중심이 흔들리면 자신이 다시 예전처럼 무너질 거라는 사실도 함께요. 며칠이 지나자 병실에는 일정한 리듬이 생겼습니다. 아내 김정희가 만든 리듬이었습니다. 아침 약은 몇 시, 물은 몇 모금, 식사는 몇 숟갈, 면회는 몇 분. 모든 것이 숫자로 정리됐고 숫자가 늘어날수록 정희의 얼굴은 편안해졌습니다. 질서는 그녀에게 안정이었고 안정은 권력이었습니다. 남편 박성철은 그 질서 속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말을 걸기 전에 눈치를 보게 됐고 손을 뻗기 전에도 정희의 시선을 먼저 찾았습니다. 정희는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자신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묘한 만족감을 줬기 때문입니다. 아침 교대 시간 간병인 최미영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미영은 들어오자마자 공기의 밀도를 느꼈습니다. 말수가 적은 병실, 움직임이 제한된 환자, 그리고 지나치게 바쁜 보호자. 이 조합은 경험 많은 간병인에게 익숙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최미영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박성철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입술은 유난히 말라 있었고 손은 이불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은 좀 어떠셨어요? 미영이 물었을 때 박성철은 정혜 쪽을 먼저 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빠르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미영은 질문을 환자에게 한 게 맞는지 잠시 헷갈렸습니다. 괜찮아. 박성철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마치 정답을 말한 학생 같았습니다. 정희는 그 대답이 나오자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보세요. 괜찮다잖아요. 그 말에는 안도보다 확인의 뉘앙스가 강했습니다. 미영은 물컵을 들어 올렸다가 멈췄습니다. 컵 안의 물은 거의 줄어있지 않았습니다. 물은 좀 드셨어요? 그 질문에 정희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제가 조절하고 있어요. 화장실 가는 게 힘들어서요. 그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미영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환자가 아니라 보호자의 편의를 중심으로 한 설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목은 좀 마르시죠? 그 질문에도 박성철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마르면 마르다 그러겠죠. 근데 원래 저 사람 힘들어도 말을 안 해요. 그 말은 설명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환자의 목소리를 미리 지워버리는 말이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도요. 두 분이 대화를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병실 안을 조용히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정희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약 봉투를 정리하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원래 그래요. 아내 김정희는 즉시 말했습니다. 사람 성격이 원래 그래요. 말 안 하는 게 저 사람 방식이에요. 그 말은 수십 년 동안 써온 방패였습니다. 정희는 그 방패가 아직도 유효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최미영은 이번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성철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정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뭐가요? 그 목소리는 이미 방어 태세였습니다. 미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보호자님은 돌보고 계신데요. 환자분은 견디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말이 병실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처럼 흩어졌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순간 답답해졌습니다.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지만 정희가 가장 듣기 싫은 방향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견디긴요. 정희는 웃음을 흘리듯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평생 저를 얼마나 견디게 했는데요. 그 말에는 웃음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 쌓인 분노가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성철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금방 사라졌지만 미영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떨림이 아픔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을요. 미영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눈빛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이 병실에서 돌봐야 할 사람이 과연 한 명인지 아니면 두 명인지, 그리고 김정희는 느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믿던 이 병실이 누군가의 눈에는 이미 어딘가 크게 어긋나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아내 김정희는 병실이 잠시 비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간병인 최미영이 처치실로 내려간 사이 딸 박은숙도 통화하러 나간 틈이었습니다. 정희는 침대 옆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미 한 번 본 적 있는 낡은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분노와 기대가 동시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봉투를 꺼내 침대 위에 펼쳤습니다. 통장 사본, 오래된 계약서, 정산 내역서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날짜는 십수년 전부터 이어져 있었고 돈은 매달 같은 시기에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규칙성은 외도보다 훨씬 더 집요한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지만 정희는 그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보다는 분노 쪽이 훨씬 익숙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집에 마음을 안 쓴 거구나. 정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사실 확인이 아니라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박은숙이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숨길까 하다가 일부러 서류를 그대로 둔 채 돌아섰습니다. 은수가 이거 좀 봐.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분노가 확신으로 굳어질 때 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은숙은 통장 사본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눈이 조금 커졌다가 바로 계산하는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야? 은숙의 첫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정희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 도냐, 누구냐, 왜냐 같은 질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빠져나갔는데 그 말이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정희는 그 질문에 불쾌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딸도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야. 정희가 말하자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정리해야지. 그 단어가 병실 공기를 바꿨습니다. 정리.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니라 물건이나 계좌를 향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침대 위에서 남편 박성철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정희는 그 움직임을 보고도 일부러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금은 그 반응을 볼 여유가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직 정신 있을 때 확인해야 해. 은숙의 말은 합리적이었고 정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싶어졌습니다. 정희는 서류 사이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유언장 초안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완성된 문서는 아니었지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정리해둔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분노는 사라지고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뭐야? 정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은숙이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름 없네. 그 말은 잔인할 만큼 솔직했습니다. 정희는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생 곁에 있었는데, 평생 참았는데 마지막 종이 위에 자신이 없다는 사실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분노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봐라. 정희는 침대 쪽으로 서류를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이래도 말 안 할 거야.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고백을 강요하는 말이었습니다. 박성철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그 회피가 정희를 더 자극했습니다. 끝까지 그래. 끝까지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해.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간병인 최미영이 들어왔습니다. 방 안의 공기를 느낀 미영은 한눈에 상황을 알아챘습니다. 서류가 펼쳐져 있고 환자의 호흡이 거칠어져 있다는 사실을요. 보호자님, 미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정희는 그 말에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그럼 언제요? 죽고 나서요? 그 말이 병실에 떨어지자 잠시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 자신도 그 말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튀어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번 나온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박성철의 숨이 갑자기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들썩였고 산소 기계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영이 급히 다가가 조치를 취하는 동안 정희는 서류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놓으면 다시는 붙잡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김정희는 병실 불을 끈 뒤에도 서류 봉투를 가방에서 꺼내 침대 옆에 두었습니다. 마치 감시하듯, 마치 마지막 증거를 지키듯,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욕심이 아니야. 확인이야. 내가 당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정희는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이제 자신이 지키려는 건 남편이 아니라 피해자였다는 이야기와 손해보지 않았다는 증명이라는 사실을요.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자 아내 김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노인이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손에 쥔 오래된 서류 가방, 그리고 망설이는 눈빛.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남편 박성철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 반응 하나만으로도 이 방문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박성철 씨 여기 맞습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말에 김정희의 눈썹이 먼저 치켜 올라갔습니다. 누구세요? 예의는 없었습니다. 병실은 이미 정희의 영역이었고 허락 없이 들어온 사람은 모두 침입자였습니다.
노인은 잠시 정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한영수라고 합니다. 성철이랑 예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박성철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모습이 정희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습니다. 왜 저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작아지는지, 왜 가족 앞에서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는지 그 차이가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회사 사람이 이제 와서 왜요? 아내 김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갈라졌습니다. 할 말 있으면 저한테 하세요. 그 말은 보호자의 말처럼 들렸지만 실은 남편의 입을 대신 닫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한영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병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서류 가방, 침대 옆에 놓인 봉투, 그리고 숨이 가빠진 박성철의 모습. 그 모든 것이 이미 늦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연락을 이제야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아픈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에 김정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프면 뭐 달라집니까? 평생 집에서는 입 닫고 살던 사람인데요. 그 말이 떨어지자 한영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성철이는요. 말을 시작한 순간 김정희는 본능적으로 그 말을 끊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 사람 회사에서 한번 크게 뒤집어 쓴 적이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병실 공기를 바꿨습니다. 정희의 손이 서류 봉투 위에서 멈췄습니다. 누가 사고를 냈는데 그걸 성철이가 대신 책임졌어요. 보증도 서류도 다 자기 이름으로. 안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영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말의 내용은 잔인했습니다. 김정희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 말은 사실을 묻는 말이 아니라 이야기를 끝내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한영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관 있습니다. 그 선택 때문에 성철이는 평생 나쁜 사람으로 남기로 했거든요. 정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일 이후로 회사에서도 욕을 먹었고요. 집에서도 미움받는 걸 일부러 놔뒀습니다. 가족이 그 사람을 미워해야 그 책임이 유지됐으니까요. 그 말은 정희의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김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움받으려고 일부러 그랬다고요? 그 말에는 부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한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야 가족이 살았으니까요. 집, 아이들 학교, 빚 전부요. 그 순간 정희의 머릿속에 통장 기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달 같은 날짜, 같은 금액. 아이들, 미안하다. 절대 말하지 말 것. 정희는 그 기억을 밀어냈습니다. 지금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공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말했어야죠. 왜 나한테는 평생 한마디도 안 했는데요? 한영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하면 가족이 무너질 일이었습니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판결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지금 그런 얘기할 때 아닙니다. 그 말로 정희는 이야기를 끊으려 했습니다. 진실이 더 나오면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행동이 돌봄이 아니라 처벌이 되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박성철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몸이 미세하게 떨렸고 산소 기계 소리가 커졌습니다. 한영수는 말을 멈췄고 정희는 잠시 흔들렸지만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만드니까 좋으세요. 정희는 노인을 향해 말했지만 실은 침대 위에 남편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한영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성철이는요.
미움받는 게 자기 몫이라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한 겁니다. 그 말이 병실에 남았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책임으로 살아온 한 사람의 선택이 정의의 분노와 정면으로 부딪히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서류 봉투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 봉투는 이제 외도의 증거가 아니라 자신이 평생 붙잡고 살았던 이야기를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이 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이미 해버렸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병실의 불은 절반만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 김정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시계를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그녀의 눈동자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게 불안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누가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녀를 느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성철의 숨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들썩였고 산소 마스크 안쪽이 희미하게 김으로 차올랐습니다. 박성철은 몇 번이나 입을 벌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끝내 소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눈동자가 정의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였고 동시에 허락을 구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정의는 그 시선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보고도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견뎌야 정신 차리지. 맨날 괜찮다더니 얼마나 괜찮은지 보자. 그 생각이 지나가는 데는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 생각이 무섭다고 느끼면서도 곧바로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내가 붙어 있잖아. 버린 것도 아니고. 박성철의 숨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손가락이 이불 위를 긋듯이 움직였습니다. 정희는 그때서야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간호사 호출 버튼에는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숨 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아까는 괜찮다더니.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실은 책임을 돌리는 말이었습니다. 박성철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반응에 정희의 마음속에서 묘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역시 과장이었어. 사람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정희는 그 분노를 누르며 산소기계의 수치를 잠깐 확인했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당장 경보가 울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조금만 더. 그 말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더 아파야, 얼마나 더 힘들어야 이 사람이 자신의 말을 듣게 될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교대 시간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간병인 최미영이 서류를 챙기러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미영은 들어오자마자 공기를 느꼈습니다. 숨이 가쁜 환자, 앉아서 지켜보는 보호자, 그리고 호출되지 않은 도움. 환자분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는데요. 미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즉각적이었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조금 전까진 괜찮았어요.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정희는 그렇게 말해야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영은 침대 쪽으로 다가가 산소 마스크를 조정했습니다. 박성철의 숨이 잠깐 고르면서도 눈에는 여전히 공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혼날까봐, 더 불편하게 만들까봐 도움을 참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보호자님,
그 호칭이 유난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바로 호출하셨어야 합니다. 정희는 반사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제가 계속 보고 있었어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 말은 책임감처럼 들리지만 실은 소유욕이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참는 시간이었고 결정을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이상 애둘러 말하지 않기로 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간병이 아닙니다. 미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정희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뭐라고요? 이건 학대입니다. 그 한 단어가 병실을 갈랐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두려워하면서도 한 번도 직접 듣지 않았던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환자분이 보호자님 눈치를 보고 있어요. 힘들어도 말 못하고 도움이 필요해도 참아요. 이건 돌봄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정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몸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제가 여기 붙어서 밤새 지키는데.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고생이 권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정희의 심장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박성철의 숨이 조금 안정됐고 미영은 간호사를 불러 추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희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병실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간호사가 나간 뒤 미영은 마지막으로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에게 필요한 건 처벌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그리고 보호자님도 지금 이 방식은 위험해요. 그 말은 경고였고 정희에게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정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하면 자신이 그동안 붙잡고 있던 피해자라는 자리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병실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그 침묵은 정희를 보호해주지 않는 침묵이었습니다. 아내 김정희는 밤새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간병인 최미영의 말이 귓가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이건 간병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그 문장은 망치처럼 반복해서 내려쳤고 정희는 그 소리를 지우기 위해 더 단단한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저 사람은 몰라. 밖에서 잠깐 본 사람이 뭘 알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신이 해온 모든 행동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딸 박은숙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은숙의 얼굴에는 밤새 고민한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고민은 아버지가 아니라 계산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은숙은 인사도 짧게 하고 곧장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엄마. 은숙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단호했습니다. 지금이야. 그 말에는 설명이 없었지만 정희는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늦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정희는 본능적으로 병실 문을 확인했습니다. 열려 있지 않은지, 누가 듣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다음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마. 그 말은 거절 같았지만 사실은 방법을 바꾸자는 뜻에 가까웠습니다. 은숙은 침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 박성철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초점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또렷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은숙은 그 상태를 확인하듯 몇 초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야. 그 목소리는 딸의 것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증인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숙이 어떤 말을 꺼낼지,
어디까지 밀어붙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은수가, 아빠 지금 많이 힘들어. 그 말은 보호처럼 들렸지만 실은 통제였습니다. 은숙은 어머니를 힐끗 보더니 서류철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예전에 정리해둔 거야. 확인만 하면 돼. 그 확인이라는 단어가 정희의 심리를 건드렸습니다. 확인은 정희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었고 가장 많이 써온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서류를 보지 않으려다 결국 손을 뻗었습니다. 서류 상단에는 재산 정리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완성된 유언장은 아니었지만 의사 표현으로는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희의 이름은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정희의 가슴을 다시 찔렀습니다. 평생 곁에 있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병실을 지키고 있는데 마지막 문서에서조차 자신이 빠져 있다는 현실이 정희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지금 이걸 왜 들이미는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낮아진 목소리는 폭발 직전의 신호였습니다. 은숙은 그 신호를 눈치채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알잖아. 이러다 아무것도 못 챙길 수도 있어. 그 말에 정희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아무것도 못 챙긴다. 그 문장은 정희가 평생 가장 두려워해온 말이었습니다. 참고 살았는데, 버텼는데, 마지막에 남는 게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정희는 서류를 들고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여기 좀 봐요. 이거 확인만 하면 돼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손은 서류를 놓지 않았습니다. 펜도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그때 박성철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정희는 그 움직임을 보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의식이 남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는 정희에게 위기였습니다. 아빠, 은숙이 다시 불렀습니다. 엄마 말 들으면 돼. 그 말은 딸의 말이 아니라 공범의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침대 난간 쪽으로 몸을 더 기울였습니다. 서류가 박성철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지금은 힘들어서 생각 못 하실 거야. 그냥 표시만 하면 돼. 그 말은 설득이 아니라 의식을 흐릿하게 만드는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박성철이 아주 느리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그 움직임 하나로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뭐야? 지금 이 와중에 또. 그 말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성철은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에서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들어 서류를 밀치듯 움직였습니다. 펜이 침대 위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침묵으로 일관하던 사람이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슬픔이 아니라 통제가 무너질 때의 공포였습니다. 은숙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감정 섞을 때 아니야. 그 말이 정희를 더 자극했습니다. 자신이 딸과 한편이었는데 이제는 딸마저 자신을 압박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서류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나만 바보였지. 나만 여기서 이러고 있고. 그 말은 피해자의 말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통제가 실패했을 때 나오는 분노의 말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고 간병인 최미영이 들어왔습니다. 미영은 서류와 펜 그리고 거칠어진 환자의 숨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미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단호했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을 하면 지금 이 장면이 돌봄이 아니라 압박으로 규정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박성철의 숨이 다시 가빠졌습니다. 미영은 곧바로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이 병실의 유일한 권력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은숙과 함께 쌓아온 공범의 질서가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아침이 왔지만 병실의 공기는 밤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은 희미했고 기계음은 어제보다 느렸습니다. 아내 김정희는 침대 옆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몸이 굳은 것처럼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장면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많은 일이 이미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남편 박성철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들어와 확인하고 차트를 정리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 뒤 나갔습니다. 그 과정은 담담했고 빠르게 끝났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순간치고는 너무 간단했습니다. 정희는 그 간단함이 잔인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에게 편하다고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정희는 침대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젯밤 그가 밀쳐냈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 손길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지만 차가운 금속만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정희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이제 끝났다는 안도감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딸 박은숙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은숙은 침대 위를 한번 보고 어머니의 얼굴을 한번 본 뒤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현실적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그 말에는 아버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례 절차 이야기가 오갔고 서류, 인감, 계좌 같은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머릿속 어딘가에서 스스로를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야. 정리해야 할 일이니까. 병실이 비고 사람들이 모두 나간 뒤에야. 정희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통장, 계약서, 메모, 그리고 봉투 가장 안쪽에서 접혀 있던 종이 몇 장. 정희는 그 종이를 펼치며 자신의 심장이 점점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종이에는 박성철의 글씨로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나쁜 사람으로 남을 것. 그래야 버틴다. 미움은 내가 가져간다. 아이들은 지켜야 한다.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는 단정했고 변명은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원했던 설명이 이제야 종이 위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희생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공범이기도 했다는 사실을요. 자신이 미워할 수 있도록, 자신이 분노로 버틸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침묵을 선택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더 잔인한 깨달음이 뒤따랐습니다. 그 구조를 유지하는데 자신 역시 깊이 관여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미워할 대상이 필요했고 피해자라는 자리가 필요했고 그래야 자신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을요. 정희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안은 너무 조용했고 그 조용함은 위로가 아니라 형벌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낼 수도 없고 누군가를 탓할 수도 없는 시간. 잠시 후 간병인 최미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잘 돌아가셨나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정희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지웠고 다시 쓰려다 또 지웠습니다. 어떤 말도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나는 대체 뭐였을까? 그 질문에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정희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참은 사람이라는 자리가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그 자리는 남편을 벌주는 데는 유용했지만 자신을 구해주지는 못했다는 것을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느낌만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게 주인공의 인생은 참았다는 이유로 남을 벌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교훈을 남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시니어 가족 시리즈 간병이 아니었다. 착한 아내의 민낯.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구독자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